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라이팅 컴피티션 대회들 중에서 존 록 에세이 컴피티션 프롬프트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컴피티션이 왜 의미 있는 컴피티션인지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팅 컴피티션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로 이 영어로 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학교 GPA, 그리고 Standardized Test에서 영어 성적, 그리고 혹시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시험, 토플 같은 거요. 그 점수도 내고,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이 Writing Competition.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존 록 에세이 컴피티션도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회인지도 알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연도 프롬프트 주제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2024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보통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면서 학원에 대한 광고도 어느 정도 하는데 저는 2017년부터 매해 여러 번씩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저희 학원 홍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정보만 전달하고 끝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와서 신청하시면 설명회에 참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존 록 에세이 컴피티션은 이 존 록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에서 주최하는데요. 저도 이전부터 이 컴피티션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존 록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는 꽤나 기념적인 인물로 뽑힙니다. 이 리버럴리즘의 아버지로서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의사 이런 천재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은 교육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평가 자체를 이 옥스포드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입상 결과가 있다고 하면 명문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일단 홈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제출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인원들 중에서 여기서 첫 번째 리딩을 해서 솎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읽어낸 다음에 특정 인원들을 추려내서 이 입상 후보자들 숏리스트를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이메일로 따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숏리스트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면 이 초대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아카데믹 컨퍼런스, 저녁도 같이 먹고 아카데믹 컨퍼런스도 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도 먹은 다음에 이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에서 이 교수나 교수급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렉처랑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런 석학들의 이 세미나라든지 렉처를 듣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입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숏리스트에 돼서 여기에 참석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한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입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입상 발표하는 거는 제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모이게 되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영국 특유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렇게 다 숫업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만찬도 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항상 경험하라고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편이니까 만약에 초청을 받은 학생들은 갔다 오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철학, 정치, 경제, 심리, 역사, 법, 신학 이렇게 7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3명씩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전체 한 19,000개의 에세이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이 정도의 인원만 뽑게 되니까 굉장히 컴패러티브한 그런 에세이 컴페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3명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3명 혹은 4명을 뽑을 때도 있어서 그 정도의 인원 변화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2024년 프롬프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2024년도 프롬프트가 나오게 돼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로소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옆에 해석도 써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신뢰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별 생각이 없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배제한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할 도덕적 권리가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 파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카테고리인 정치학 파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도 조금 더 얹으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면은 too much democracy, 너무 많은 지나친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이러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한지구, 이게 서한지구가 이제 웨스트뱅크 얘기하는 거고, 가자지구, 가자 스트립, 여기에서의 평화는 가능한가요? 이거는 너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약간 스킵하고, 세 번째, 이게 compliance, complicity, 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에 그냥 순응한 것 자체가 공모, 나쁜 짓 하는 거에 가담하게 되는 행위,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나쁜 짓 하는 거에 가담하게 되는 행위, 그런 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1번과 3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too much democracy라는 측면에서 유럽 쪽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영국이 이제 또 유럽에 있기도 하고 유럽 쪽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투표권이 있는 이 국민들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국가죠.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례로 어떤 것이 있냐면 2009년 같은 경우에 이 이슬람 사원을 스위스에 이제 지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이제 이슬람 사원은 가운데 중앙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이 기둥을 이렇게 미나렛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슬람 사원을 지을 때 이 미나렛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세우지 말라고 결론이 나서 국제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이게 뭐 종교적인 탄압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소수 의견에도 의견을 기울이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을 했더니 소수자들의 종교적인 부분을 탄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이 과도한 민주주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스위스 안에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4년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긴장관계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대량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투표가 또한 이렇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EU 내에서 그리고 UN에서 엄청 욕을 퍼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의 예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게 이쪽이어가지고 이러한 예를 들면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 에세이에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요. 조사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세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독일의 나치 시대 때 많은 국민들이나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좀 너무 흔한 예이니까 좀 다른 예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근데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어 자체가 가볍고 이 시대 때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거의 흑인 말살 정책에도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1900년대 초반서부터 100년 가까이 이루어진 체제를 일컫는 이 아파르테이드입니다. 이때는 뭐 더 훨씬 이전 시대니까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대도시에서는 흑인이 살지 못하고 화장실 분리해서 쓰는 건 뭐 당연한 거였고요. 뭐 백인과 흑인의 성관계를 금지한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체제가 끝맺음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이 넬슨 만델라의 등장으로부터 이제 이 체제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런 예도 생각을 해보려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이 체제를 만들게 가능하게 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넬슨 만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다 전부 리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라이팅 대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카테고리인 이 economics, 경제학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공부해야 될 거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보면 최적의 세계 인구는 얼마인가요? 벌써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큰 이렇게 대기업 들어갈 때 물어보는 심도 있는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뭐 정확한 뉴스 보도는 공공재입니다. 이게 public good, 공공재라는데 이 뉴스 기관이 이 텍스로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공공재니까? 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돈을 벌 때 하고 쓸 때 하고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닐 때 그러니까 베네핏을 줄 수가 있냐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 making their money when spending it both or neither 경제적인 활동으로 돈 쓸 때 벌 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길게는 설명 안 드릴 건데 그냥 지금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그래 그럼 최적의 세계 인구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야기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을 경제에서 이제 국가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나타내는 요소인 뭐 GDP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GNI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GNP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적정 인구가 됐을 때 나라가 부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행복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의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높은 것이 그러면 좋은 것인가? 라는 설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자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적당한 개체수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제학 지표를 기준으로 할 건지 행복지수로 할 건지 그럼 행복지수를 뭐 어떻게 따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살펴봐야 할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물학적인 요소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로 할 건지 이것들을 전부 다 해서 평균을 낼 건지 이러한 다양한 고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보통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평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예전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전투기 비행기 이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앉는 그 좌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최적의 것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의 키를 전부 다 조사하고 그리고 팔 길이도 조사하고 다리 길이도 조사해서 키의 평균, 팔 길이의 평균, 다리 길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당연히 그 어느에게도 맞지 않는 전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무조건 평균이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데이터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런 조사도 해봐야 되죠.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이러한 평균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주, 두 주 생각해서는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라이팅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뉴스 보도, 이게 accurate news reporting이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공공재라고 판단을 하면은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질문은 제가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의도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저는 여기부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뉴스라는 것이 accurate 뉴스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정확한 뉴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사실만을 보도했더라도 이쪽 파트에서 보면 그게 맞는 사실일 수도 있고 다른 쪽 파트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사실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건 종교적인 관점에서건 경제적인 관점에서건 말이죠. 이 정확한 뉴스라는 정의부터 다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세금으로 뉴스가 운영이 되면 난리 날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 색깔이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의 주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경제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컨텐츠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일단 다 해볼게요. 일단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저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과연 선진국이 일반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더 잘 제공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혹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동의한다고 하면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엄청나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서비스 같은 거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자본, 이렇게만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가 사실은 알고 보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에서 강력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후진국,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트렌치도 만들고 파생 상품도 만들어서 다른 상품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것 때문에 국제 금융위기가 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좋은 면만 약간 본다고 하면,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에 대한 스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의 채권이라든지 ETF라든지 옵션, 파생 상품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돈이 돌고 돌고 돌면서 여러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한테만 부가 많이 집중이 되고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질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한 몇십 분 동안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돈을 벌 때 쓸 때 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1,000만 원이 있고 10명이 있을 때 한 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랑 그 1,000만 원을 10명이 100만 원씩 나눠 가진 다음에 서로 나눠 가지면서 물건으로 교환도 했다가 100만 원을 받았다가 너한테 줬다가 물건으로 교환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선진국의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분명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을 할 때 당연히 세금 같은 것도 걷어지니까 그걸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도 직접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이 돈 가지고 놀 놀이터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성공한 사업가의 명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의견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이 자본 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논문이나 자료를 읽어봐야 될 거고, 선진국의 사례, 후진국의 사례를 둘이 비교를 해본 다음에 뭔가의 결론을 내려면 다른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 주최 측에서도 혼자 말고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글을 쓰면서 도와준 사람의 이메일도 같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러한
이론도 수립해 가면서 조사도 해가는 그러한 방식의 컴페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카테고리도 보면은 이제 뭐 역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왜 그렇게 드물었고, 이건 뭐 산업혁명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이 역사의 진로를 크게 바꾼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게 어려워서 이런 거는 채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명은 왜 붕괴하는가? 우리 문명도 위험에 처해 있는가?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럼 이런 내용도 문명. 뭐 다음 law, 법인 것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짚고는 넘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사람의 공개 발언 때문에 그 사람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죠?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밤 11시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1시에 자지 않아도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의 잠자는 시간은 11시가 맞습니까? 법이랑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IQ가 16점 증가할 때마다 남성의 결혼 확률은 35% 증가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죠? IQ가 올라갈수록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싶어하고.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불안, 전례 없는 유행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잖아요. 정신질환과 성격 결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이렇게 질문들만 봤을 땐 굉장히 재미있는데 글 쓰려고 마음 먹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고등부 거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더 나이 어린 학생들 거의 카테고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라이팅 컴페티션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초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뭐 GPA 보여주고 뭐 SAT, ACT 영어 점수 잘 받고 토플 점수 잘 받아오고 라이팅 컴페티션도 보여주고 나 영어 되게 잘하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존 럭 에세이 컴페티션은 뭐 다른 이 스콜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컴페티션이랑 영 아트 라이팅 컴페티션 이런 것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조사와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사와 리서치를 가미한 라이팅은 굉장히 쓰기도 어렵고 본인이 하기도 어려운 것이라서 심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되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고,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이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따로 라이팅 컴페티션 진행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아예 따로 리서치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항상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전년도 수상자 한 거를 그러니까 몇 페이지만 이렇게 좀 따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 그래프도 중간에 막 들어가야 되고 공식 같은 것도 써놓고, 이거는 이제 뭐 이코노믹스에서 상탄 친구라서 그렇긴 한데, 근데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어떠한 문헌에서 참고해가지고 이러한 결론을 냈는지 이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논문들을 이 학생이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논문 하나 안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좀 넣고 뭐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진행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SAT 연습은 ett-test.com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